이건 원래 키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추적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빗속에서 스마트키의 미묘한 무게 차이를 감지한 대리기사 도윤. 그 순간의 선택이 15년간 숨겨진 살인 음모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한다. 재벌 회장 서명국은 가족을 잃었고 동생은 그를 제거하려 하며 신뢰했던 사람들 모두가 적이 될 수 있는 상황. 도윤의 예민한 감각만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과연 누가 진짜 배우인가? 그리고 7년 전 동생의 사고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건 원래 키가 아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가. 죄송합니다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빗방울이 차체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장대비가 서울 도심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유리는 금세 물로 뒤덮였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번지며 깜빡였고 도로 위 차선은 빗물에 지워져 희미했다. 이런 날 대리운전 호출은 끊이지 않았다. 술에 취한 사람들, 피곤에 지친 직장인들, 비를 피하려는 급한 발걸음들이 앱을 두드렸다. 도윤은 이미 6번째 운행이었다. 팔이 저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동생 세라의 재활치료비 납부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달에만 80만 원이 모자랐다.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핸들을 잡으면 그런 생각들을 밀어낼 수 있었다. 강남역 부근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새 손님을 기다렸다. 발레 파킹 직원이 건네준 차량은 최신형 제네시스 GV80이었다. 검은 차체에 빗물이 흘러내렸고 실내에서는 가죽 특유의 냄새가 났다. 도윤은 습관적으로 시트 위치를 조정하고 백미러 각도를 맞췄다. 그리고 스마트키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이었다. 무게가 이상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스마트키였지만 손에 쥐었을 때의 무게 중심이 미묘하게 치우쳐 있었다. 플라스틱 케이스 안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 일반적인 전자 부품과는 다른 더 단단하고 각진 물체의 존재감. 도윤은 키를 귀 가까이 가져가 살짝 흔들었다. 덜그러.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정상적인 스마트키라면 내부가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야 했다. 이건 분명 조립 불량이거나 아니면 뭐 하는 거야? 뒷좌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시계를 보고 있었다. 맞춤 정장 위로 빗물 자국이 몇 개 묻어 있었고 손에는 명함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도윤은 백미러로 남성의 얼굴을 확인했다. 서명국, 대한산업그룹 회장.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다.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재벌 3세 경영인. 최근 건강 악화설이 돌았지만 지금 보니 의외로 정정해 보였다. 죄송합니다만 키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말했다. 서명국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시간 없어. 그냥 가. 안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차에 무슨 안전 문제가 있겠어? 도윤은 대답 대신 키의 배터리 커버를 열었다. 배터리 옆으로 검은색 작은 장치가 끼워져 있었다. 크기는 손톱만 했지만 안테나처럼
가느다란 금속선이 삐져나와 있었다. LED 불빛이 3초마다 한 번씩 깜빡였다. 추적 장치였다. 아니, 그보다 더 정교한 무언가였다. 도윤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7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비슷한 빗속이었다. 그때도 이상한 느낌을 무시하고 차를 출발시켰다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뒷좌석 승객이 중상을 입었다. 나중에 밝혀진 건 누군가 차량 ECU를 해킹했다는 것. 도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사고 이후 손끝의 감각이 예민해졌다. 이게 뭡니까? 도윤이 백미러에 장치를 비췄다. 서명국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앞으로 몸을 숙여 장치를 확인했고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느낌? 서명국이 코웃음을 쳤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몇 초간 도윤을 관찰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동 걸지 마. 예. 이 차 지금 시동 걸면 안 돼. 서명국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은 짧고 암호 같았다. 코드 3, 위치 전송, 5분 안에. 전화를 끄는 서명국은 차에서 내렸다. 도윤도 따라 내렸다. 빗줄기가 더 거세졌다. 레스토랑 입구의 조명이 아스팔트 위 무릉덩이에 반사되며 일렁였다. 주변에 사람은 없었다. 발레 파킹 직원도 지나가는 행인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저 장치가 뭡니까? 도윤이 물었다. 서명국은 답하지 않고 차량 주변을 천천히 돌며 살폈다. 타이어, 휠, 배기구, 연료 주입구.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해. 서명국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경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때 저 멀리서 검은 SUV 2대가 나타났다. 서명국의 사람들이었다. 차에서 내린 남성들은 재빠르게 GV80을 견인 트럭에 실었고 서명국은 다른 차량에 탔다. 떠나기 전 그는 도윤에게 명함을 건넸다. 내일 오전 10시 여기로 와. 명함에는 주소만 적혀 있었다. 회사도 이름도 없이. 도윤은 빗속에 홀로 남겨졌다. 손에 쥔 명함이 빗물에 젖어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 아직 내 거는 더 뛰어야 오늘 목표 금액을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7년 만에 다시 느끼는 감각.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돌이킬 수 없는 일에 휘말렸다는 본능적 경고. 도윤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앱을 켰다. 다음 호출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이후로는 어떤 호출도 받지 못했다. 앱이 먹통이 된 것처럼 알림이 울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따라오는 차량은 없었다. 하지만 감시당하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도윤은 명함 속 주소를 3번이나 확인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도로 끝, 낡은 공장 지대 사이에 자리한 2층 건물이었다. 간판도 없고 창문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다. 주차장엔 고급 세단 2대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도윤은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주머니 속 명함은 여전히 축축했고 손끝의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카메라가 작동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다. 안내한 건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무표정한 얼굴, 깔끔한 정장, 손에 든 태블릿. 그녀는 말없이 도윤을 2층으로 안내했다. 복도는 길고 좁았다. 양옆 방문마다 번호판만 붙어 있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복도 끝 방 앞에서 여성이 멈춰 섰다. 들어가십시오. 방 안은 예상과 달랐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차량 설계도와 시스템 분석 화면을 띄우고 있었고 한쪽에는 분해된 차량 부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명국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왔군. 서명국이 돌아섰다. 어젯밤보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앉게. 도윤은 간이 의자에 앉았다. 서명국은 책상 위 서류 뭉치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어젯밤 자네가 발견한 장치, 분석 결과가 나왔어. 모니터 중 하나가 켜지며 3D 이미지가 나타났다. 손톱만 한 검은 장치의 내부 구조였다. 칩, 배터리, 안테나, 그리고 알 수 없는 회로가 빼곡했다. 원격 제어 모듈이야. 차량의 ECU에 접속해서 브레이크, 가속, 조향을 모두 조작할 수 있지. 이 장치가 활성화되는 순간 운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도윤의 입이 바짝 말랐다. 7년 전 사고가 떠올랐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멈추지 않았고 핸들은 제멋대로 꺾였다. 그때와 똑같은 방식이었다. 누가 설치했습니까? 그걸 알았으면 자네를 부르지 않았겠지. 서명국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지금 위험해. 누군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 회사 내부에 아니면 더 가까운 곳에. 왜 저를 부르신 겁니까? 자네 감각 때문이야. 서명국이 돌아서며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다. 보통 사람들은 스마트키의 무게 차이 따위 느끼지 못해. 몇 그램 차이를 구별하고 그게 위험 신호라는 걸 즉각 판단하는 사람은 드물지. 자네는 특별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대리기사입니다. 아니, 자넨 생존자야. 서명국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도윤의 과거 기록이었다. 7년 전 사고, 무혐의 판결, 그 이후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온 이력. 자네는 한 번 죽을 뻔했고, 그래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겼어. 그게 본능이든 트라우마든 내겐 필요해.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못 도와드립니다. 왜? 저는 더 이상 남의 목숨을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서명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자네 동생 서세라. 23.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 매달 재활치료비 200만 원. 이번 달 미납액 80만 원. 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협박입니까? 현실이야. 서명국은 수표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5천만 원. 도윤의 2년치 수입이었다. 일주일만 내 곁에 있어줘.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누가 날 죽이려 하는지 찾아내면 돼. 자네의 감각으로. 도윤은 수표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엔 세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재활병원 침대에 누워 다리를 움직이려
애쓰는 모습, 치료비 고지서가 쌓여가는 우편함, 연체 문자 알림.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그만둡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이 일과 무관하게 해주십시오. 서명국이 희미하게 웃었다. 좋아. 약속하지. 도윤이 수표를 집어드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자마자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명국 곁을 떠나. 그렇지 않으면 내 동생이 다친다. 전화는 끊겼다. 도윤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다. 서명국이 재빨리 주었고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 번호 추적 불가. 예상했던 대로야. 제 동생을 이미 보호 조치 들어갔어. 자네가 이 건물 들어오는 순간부터. 서명국은 태블릿을 켜서 보여줬다. 재활병원 CCTV 화면이었다. 세라의 병실 앞에 2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다. 자네 선택은 이미 끝났어. 이제 물러날 수 없어.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고 멀리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젯밤과 똑같은 날씨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입니다. 충분해. 서명국이 손을 내밀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다. 악수는 짧고 단단했다. 방을 나서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서명국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주머니 속 수표를 만졌다. 종이의 질감이 낯설었다. 그리고 동시에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감각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 건물 어딘가에 적이 있었다. 도윤이 건물을 나서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주차장을 가로지르는데 검은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며 서명국의 얼굴이 보였다. 타. 도윤은 뒷좌석에 올랐다. 운전석엔 어젯밤 안내했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시동을 걸며 간단히 자기소개했다. 김지혜입니다. 회장님 비서실 소속. 차는 빠르게 도심으로 향했다. 빗소리가 차체를 두드렸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본사. 오늘부터 자네는 내 임시 보좌관이야. 보좌관요? 명목상으론 그래야 자네가 내 주변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어. 실제론 감시자지. 서명국은 태블릿을 켜서 건물 배치도를 보여줬다. 대한산업그룹 본사는 지상 42층, 지하 5층 규모였다. 최상층이 회장실이었고 주요 임원실은 38층부터 40층에 모여 있었다. 자네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3명이야. 화면에 사진이 떴다. 첫 번째는 50대 중반의 남성. 날카로운 눈매에 각진 턱선. 서태준. 내 동생이자 부회장. 경영 실권을 노리고 있어. 두 번째는 40대 초반의 남성.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빛. 오진섭. 비서실장. 태준의 사람이지. 세 번째는 20대 후반의 여성. 짧은 머리에 단호한 인상. 서윤서. 내 손녀. 회사에 거의 안 나타나지만 가끔 예상 못한 곳에서 튀어나와. 도윤은 윤서의 사진을 유심히 봤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어디서 본 건지 기억나지 않았다. 이 3명 중
누가 회장님을 노리는 겁니까? 그게 내가 자네한테 찾아달라는 거야. 아니면 셋 다일 수도 있고. 차가 본사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다. 경비가 차량을 확인하고 차단기를 올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에 도착하자 넓은 비서실이 펼쳐졌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두가 서명국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오전 일정 브리핑 준비되었습니다. 오진섭이 다가왔다. 그는 도윤을 힐끗 보고는 서명국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이쪽은 새로 들어온 보좌관이야. 김도윤. 오진섭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사전 보고 없이 채용하셨습니까? 내 마음이야. 인사 규정상. 규정은 내가 만드는 거야. 서명국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회장실로 들어갔다. 도윤이 따라 들어가려는데 오진섭이 팔을 뻗어 막았다. 보좌관이라면서 왜 회장실에 들어가려 하죠? 지시받은 대로입니다. 지시? 누구한테? 회장님께. 오진섭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여기 규칙 모르시나 본데 보좌관은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회장실은 비서실장 허가 없이 출입 불가. 도윤은 한 발 물러섰다. 알겠습니다. 그는 대기실로 향했다. 오진섭은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대기실은 좁고 답답했다. 창문도 없고 낡은 소파와 오래된 잡지만 놓여 있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벽에 붙은 환기구, 천장의 스프링클러, 문틈으로 보이는 복도, 모든 걸 기억하려 애썼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서명국이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도윤이 다가가자 서명국은 손을 저었다. 약 먹을 시간이야. 지혜한테 받아. 김지혜가 약봉지를 건넸다. 서명국은 물없이 약을 삼켰다. 도윤은 그 약봉지를 눈여겨봤다. 일반적인 처방약이 아니었다. 봉지에 아무 표시도 없었다. 회장님, 오후 일정은 취소하시는 게 안 돼. 이사회가 있어. 서명국은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도윤과 김지혜가 양옆을 지탱했다. 38층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긴 테이블 끝에 서태준이 앉아 있었다. 서명국과 닮았지만 눈빛은 더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형이 들어오는 걸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늦으셨습니다, 형님. 시작하지. 회의는 지루했다. 분기 실적, 투자 계획, 인사 안건. 도윤은 구석에 서서 임원들의 표정을 관찰했다. 누가 서명국 편이고 누가 서태준 편인지 구분하려 애썼다. 회의 중간 서명국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며 물잔을 쥐지 못했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회장님, 김지혜가 달려갔지만 서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만. 형님, 계속 이러시면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건강검진 다시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태준의 목소리엔 걱정이 아닌 냉소가 섞여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도윤이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밖에서 좀 쉬시겠습니까? 서태준이 도윤을 쳐다봤다. 당신은 누구죠? 보좌관입니다.
보좌관이 회의에 왜 들어와 있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서태준이 코웃음 쳤다. 형님, 요즘 이상한 사람들을 곁에 두시네요. 서명국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다. 회의 끝. 그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도윤이 부축하려 하자 서명국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갈 수 있어. 복도를 걷는 서명국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뒤에서 들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명국이 벽에 기댔다. 오늘 약이 이상해. 약이요? 평소랑 느낌이 달라. 더 어지럽고 손이 떨려. 도윤은 김지혜를 봤다. 약은 어디서 받습니까? 비서실에서 관리합니다. 누가? 오진섭 실장님이. 도윤과 서명국의 시선이 마주쳤다. 같은 생각이었다. 회장실로 돌아온 서명국은 곧바로 쓰러졌다. 도윤과 김지혜가 소파에 눕혔고 119에 신고하려는 순간 서명국이 손을 잡았다. 안 돼. 병원 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돼. 하지만 약 성분 검사만 해. 조용히. 도윤은 약봉지를 챙겨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회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비서실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조명이 꺼졌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비상등만 깜빡였다. 도윤은 비상벨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그때 천장에서 스피커 소리가 흘러나왔다. 경고했을 텐데. 기계음 같은 목소리. 전화기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서명국 곁을 떠나. 마지막 경고야. 스피커가 꺼졌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가 아닌 아래로.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다. 도윤은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소용없었다. 엘리베이터는 지하 5층까지 내려갔다. 문이 열렸다. 어둠뿐이었다. 비상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췄다. 도윤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길고 좁았고 양옆엔 잠긴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도윤은 뒤돌아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었다. 버튼을 난타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인형이 나타났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도윤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그쳐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도윤은 주머니 속 약봉지를 꺼내봤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미 선을 넘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명국에게 문자를 보냈다. 약 검사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하 5층엔 뭐가 있습니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약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다. 그 이틀 동안 도윤은 본사에 출근하며 서명국의 일정을 따라다녔다. 겉으로는 평범한 보좌관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오진섭은 도윤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회의 자료를 늦게 전달하거나 일정을 갑자기 변경해 도윤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다른 직원들도 오진섭의 눈치를 보며
도윤을 멀리했다. 서태주는 더 직접적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임원회의에서는 서명국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형님, 요즘 결정들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명국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반박하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마치 체력을 아끼듯.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서명국이 도윤을 따로 불렀다. 장소는 본사가 아닌 경기도 외곽의 안전가옥이었다. 처음 만났던 그 건물. 도윤이 도착했을 때 서명국은 2층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모니터들은 꺼져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 대신 낡은 사진 액자 하나만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서명국과 한 여성, 그리고 어린 소녀. 제 아내와 딸이야. 서명국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15년 전에 죽었어. 교통사고였지.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했지만 난 믿지 않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누군가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 그래서 손녀 윤서를 회사에서 멀리했어. 안전하게. 서명국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약 성분 검사 결과지였다. 보게. 도윤이 결과지를 읽는 동안 얼굴이 굳어졌다. 약에는 정상적인 성분 외에도 미량의 독성 물질이 섞여 있었다. 즉시 치명적이진 않지만 장기 복용 시 뇌 기능과 판단력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종류였다. 누가 이런 짓을. 약을 관리하는 건 오진섭이야.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몰라. 서명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자네한테 부탁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내 곁에 더 가까이 있어줘. 보좌관이 아니라 경호원처럼. 하지만 제가 경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네 감각이면 충분해. 위험을 미리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서명국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대가는 치르겠네. 자네 동생 치료비 앞으로 5년치를 일시불로 줄 수 있어. 게다가 자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네. 제가 원하는 일이요? 자네 기록 봤어. 원래 기계공학 전공이었지. 중퇴했지만 대리운전하면서도 밤마다 온라인 강의 듣고 자격증 따고 뭔가 만들고 싶어 하잖아. 도윤은 놀라서 서명국을 봤다. 어떻게? 자네가 나한테 필요한 만큼 난 자네에 대해 알아야 했으니까. 서명국이 새 서류를 내밀었다. 계약서였다. 6개월. 그동안 내 곁을 지켜줘. 그 대가로 자네 동생 치료비 전액, 그리고 자네가 원하는 연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 5억. 도윤의 손이 떨렸다. 5억.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자네가 처음이거든. 그 장치를 발견한 사람이. 서명국의 눈빛이 진지했다. 수십 명의 기사, 경호원, 비서들이 그 차를 다뤘어. 아무도 몰랐어. 자네만 알아챘지.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도윤은 계약서를 내려다봤다.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좋아.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서명국이 한 가지를 더 꺼냈다. USB였다. 이건 뭡니까? 지하 5층 CCTV 영상이야. 자네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도윤은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재활병원에 들렀다. 세라는 침대에 앉아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오빠가 들어오자 환하게 웃었다. 오빠, 오늘 일찍 왔네? 응. 저녁 먹었어? 병원 밥 먹었어. 맛없더라. 도윤은 세라 옆에 앉았다. 동생의 다리를 봤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는 꾸준히 치료하면 희망이 있다고 했지만 그 꾸준히가 얼마나 많은 돈을 뜻하는지 도윤은 알고 있었다. 오빠 요즘 무슨 일 있어? 응? 왜? 표정이 복잡해. 고민 있지? 도윤은 웃으려 애썼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세라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 나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 그래도 오빠가 아프면 안 돼. 알았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지하 5층, 어두운 복도, CCTV는 여러 대였고 각기 다른 구역을 비추고 있었다. 첫 번째 영상,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도윤, 주변을 살피는 모습. 두 번째 영상, 복도 끝에서 나타나는 인형,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온다. 세 번째 영상, 그 인형의 얼굴이 드러났다. 서윤서였다. 도윤은 숨이 멎었다. 왜 윤서가 지하 5층에 있었을까? 왜 자신을 따라왔을까? 영상은 계속되었다. 윤서는 도윤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걸 확인하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복도 끝에 한문 앞에서 멈췄다. 카드키를 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문 위에 붙은 번호판, 지하 5층 13번 방. 영상이 끝났다. 도윤은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윤서의 표정을 확인하려 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윤서는 지하 5층을 잘 알고 있었다. 마치 자주 드나드는 것처럼.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자마자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상 봤죠? 어떻게 내 번호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 7시 북한산 입구 주차장으로 오세요. 혼자? 왜? 할아버지 살리고 싶으면요. 전화가 끊겼다. 도윤은 창밖을 봤다.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깜깜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북한산 입구 주차장은 이른 아침이라 한산했다. 등산객 몇 명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정확히 7시 검은색 소형 SUV가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윤서가 내렸다. 어제 CCTV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다. 짧은 머리, 검은 점퍼, 운동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호한 표정. 따라오세요. 윤서는 말없이 등산로로 향했다. 도윤이 따라갔다. 초입을 지나 인적이 드문 샛길로 접어들었다. 10분쯤 걸었을 때 윤서가 멈춰섰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여긴 도청 장치가 없어요. 윤서가 돌아서며 말했다. 본사는 온통 감시 천지거든요. 복도, 화장실, 심지어 회장실 옆 대기실까지. 당신이 지하 5층에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같은 질문 하려던 참이었는데
왜 거기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조작당한 것 같았고 윤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가? 모릅니다. 기계음 같은 목소리만 들었을 뿐.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면이 떠 있었다. 본사 건물 구조도였지만 일반적인 것과 달랐다. 숨겨진 공간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지하 5층은 공식적으론 기계실과 창고예요. 하지만 실제론 5개의 비밀 공간이 더 있죠. 그 중 하나가 13번 방.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할아버지의 개인 연구소였어요. 10년 전까지는. 윤서가 화면을 확대했다. 해당 방의 내부 구조가 드러났다. 작은 실험실처럼 보였다. 할아버지는 재활 보조기구를 연구하셨어요.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후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서태준 삼촌이 경영권을 잡으면서 연구를 중단시켰어요. 수익성 없다는 이유로. 그럼 지금은 방치되어 있죠. 하지만 가끔 할아버지가 몰래 내려가세요. 아무도 모르게. 윤서는 태블릿을 껐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곳을 알았어요. 할아버지 몰래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들어가요. 할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보면서 연구를 이어가려고. 왜 혼자 하십니까? 회장님께 말씀드리면. 할아버지는 이미 지쳐 있어요. 회사 싸움에, 건강 문제에. 제가 연구한다는 걸 아시면 말리실 거예요. 위험하다고. 윤서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김도윤 씨, 할아버지가 당신을 곁에 두신 이유 알아요? 감각이 좋아서라고 들었습니다. 반만 맞아요. 진짜 이유는 당신이 외부인이기 때문이에요. 외부인? 회사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편이에요. 서태준 편, 오진섭 편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한 편. 하지만 당신은 아무 편도 아니잖아요. 그게 할아버지한텐 필요했던 거예요. 윤서가 한 발 다가섰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외부인이라는 건 동시에 언제든 제거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도윤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할아버지 편이죠. 다만 방식이 다를 뿐. 윤서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도윤이 따라가며 물었다. 오늘 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경고하려고요. 오늘 오후 임원회의에서 서태준이 뭔가 발표할 거예요. 할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 내용일 거고요. 어떻게 아십니까? 삼촌 비서한테 협력자가 있거든요. 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도윤을 봤다. 김도윤 씨는 선택해야 해요. 할아버지를 진짜로 도울 건지 아니면 돈만 받고 나갈 건지. 계약서에 사인 안 했습니다. 그럼 더 쉽네요. 지금 떠나도 되니까. 윤서의 차가 떠났다. 도윤은 혼자 남아 산을 바라봤다.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본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비서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진섭이 서둘러 복도를 지나갔고 다른 임원들도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도윤은 대기실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다. 오후 2시 회의가 시작되었다. 서명국이 회의실로 들어갈 때 도윤은 그의 표정을 봤다.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도윤은 복도를 서성이며 귀를 기울였지만 방음이 잘 되어 있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임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나왔다. 서명국은 가장 마지막에 나왔다. 얼굴이 잿빛이었다. 회장님. 도윤이 다가가자 서명국은 손을 들어 막았다. 혼자 있고 싶네. 서명국은 비틀거리며 회장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김지혜를 찾았다. 그녀는 복도 구석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김지혜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보여줬다. 내부 공문이었다. 서태준 부회장이 회장님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경영위임을 요청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회장님이 판단 능력을 잃었다는 의료 소견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서태준 부회장은 이미 2군데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왔대요. 도윤의 주먹이 쥐어졌다. 조작 아닙니까? 증명할 수 없어요. 합법적인 절차니까요. 김지혜는 태블릿을 껐다. 김도윤 씨, 조언 하나 할게요. 지금이라도 나가세요. 여기 있으면 당신까지 휘말려요. 전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어요. 서태준 부회장은 자기 방해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해요. 당신도 예외는 아니에요. 도윤은 회장실 문을 봤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서명국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내일부터 본사 출근 말고 안전가옥으로 와. 할 일이 있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서명국은 2층 연구실에서 낡은 파일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자네 기계 다룰 줄 안다고 했지?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습니다. 좋아. 이것 좀 보게. 서명국이 구석에서 덮개를 벗겼다. 오래된 보행 보조기가 나타났다. 금속 프레임은 녹슬었고 전선들은 엉켜 있었다. 10년 전에 만들던 거야. 미완성이지만 원리는 완벽해. 이걸 고칠 수 있겠나? 도윤은 보조기를 자세히 살폈다. 복잡했지만 불가능하진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주일. 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주총에서 이걸 쓰시려고요? 서명국이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해. 그래야 저들이 판단 불가라는 말을 못하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안전가옥에서 밤을 새우며 보조기를 수리했다. 부품을 교체하고 회로를 다시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사흘째 밤 윤서가 나타났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도윤의 작업을 지켜봤다. 그리고 공구를 건네며 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다. 밤이 깊어갔고 보조기는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 주총 전날 밤 보조기가 완성되었다. 주총 당일 아침 도윤은 서명국이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을 도왔다. 금속 프레임이 다리를 감싸고 센서가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읽어냈다. 서명국이 한 발 내딛자 보조기가 부드럽게 반응했다. 잘 작동하는군. 서명국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10년 만에 제대로 걷는 것이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직 완전히 안정화된 건 아닙니다. 알겠네. 주총장까지만 버티면 돼. 서명국은 양복 바지로 보조기를 가렸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걷는 것처럼 보였다. 본사 대강당에는 이미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다. 단상 위엔 서태준과 주요 임원들이 자리했다. 오진섭은 단상 아래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은 뒤편에 서서 입구를 지켰다. 주변 경호원들의 배치, 비상구 위치, CCTV 각도,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했다. 오전 10시 정각, 서태준이 단상에 올랐다. 주주 여러분, 오늘 중요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서명국 회장의 건강 상태가 경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두 곳의 의료기관에서 소견을 받았고 전문의들은 조속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스크린에 의료 소견서가 떴다.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따라서 본인은 임시 경영 체제를 제안합니다. 회장직은 유지하되 실질적 경영은 부회장인 제가 맡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미리 포섭된 주주들이었다. 그때 대강당 뒤편 문이 열렸다. 서명국이 걸어 들어왔다. 단상 위 서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오진섭이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명국에게 쏠렸다. 서명국은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중앙 통로를 걸었다. 보조기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단상까지 10여 미터, 그 거리를 서명국은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걸어갔다. 단상에 오른 서명국이 마이크를 잡았다.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데 누가 날 대신 판단하겠다는 건가? 대강당이 술렁였다. 서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의료 소견? 그건 조작이야. 내가 받은 약도 조작됐지. 서명국이 손짓하자 스크린이 바뀌었다. 약 성분 검사 결과가 나타났다. 독성 물질의 성분명, 효과, 그리고 누가 처방했는지에 대한 기록. 오진섭 비서실장. 자네가 18개월간 내 약에 이걸 섞었지? 오진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출구를 찾았다. 경호원, 저 사람 못 나가게 해. 경호원들이 출입구를 막았다. 오진섭은 갇혔다. 서태준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서명국이 한 발 앞섰다. 동생아, 내가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 형님, 오해입니다. 저는 증거가 다 있어. 오진섭과 주고받은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지하 5층에서 나눈 대화 녹음까지. 스크린에 새로운 파일들이 떴다. 서태준과 오진섭의 대화였다. 회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약으로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럼 사고를 만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녹음이 끝나자 대강당은 충격에 빠졌다. 주주들이 서태준을 노려봤다. 서명국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도윤을 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도 조용히 답했다. 주총은 혼란 속에 끝났다. 서태준과 오진섭은 경찰에 인계되었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하지만 도윤은 안심할 수 없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아직 맞춰지지 않은 듯한 불안감. 그날 밤 안전가옥에서 서명국과 윤서, 도윤이 모였다. 끝났습니다, 할아버지. 윤서가 말했지만 서명국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태준은 말단이었어. 진짜 배우는 따로 있어. 서명국이 새 파일을 열었다.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이었다. 누군가 해외에서 우리 회사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 익명 계좌로. 서태준한테 자금을 댄 것도 이쪽이야. 누굽니까? 아직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서명국이 지하 5층 도면을 꺼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네. 지하 5층, 그곳에 뭔가 더 숨겨져 있어. 도윤은 윤서를 봤다. 그녀도 같은 생각인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본사 지하 5층으로 내려갔다. 비상계단을 이용해 CCTV를 피했다. 복도는 어제와 똑같이 어두웠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윤서가 앞장서서 지하 5층 비밀 연구실로 향했다. 카드키를 대자 문이 열렸다. 안은 작은 연구실이었다. 먼지 쌓인 책상, 낡은 장비들, 벽면에 붙은 설계도들.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서명국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손으로 책상을 쓰다듬었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 아내와 딸을 잃은 후 이곳이 유일한 위안이었어. 윤서가 구석의 파일 캐비닛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녀가 꺼낸 건 15년 전 교통사고 보고서였다. 서명국의 아내와 딸이 사망한 그 사고. 도윤이 보고서를 읽는 동안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제가 겪은 사고랑 수법이 똑같습니다. 뭐? ECU 해킹, 브레이크 무력화. 정확히 같은 방식입니다. 서명국이 보고서를 빼앗아 읽었다. 손이 떨렸다. 그럼 15년 전 사고도 조작된 겁니다. 방안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윤서가 다른 파일을 뒤적이다가 멈췄다. 할아버지, 이것도요. 그녀가 꺼낸 건 비밀 계좌 명세서였다.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매달 일정 금액이 같은 해외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다. 이 계좌 서태준 자금된 곳이랑 같습니다. 도윤이 두 명세서를 비교했다. 그럼 10년 전부터 누군가 회장님 가족을 노렸고 지금까지 계속된 겁니까? 서명국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도윤이 재빨리 문을 닫고 잠갔다. 하지만 밖에서 카드키 소리가 났다. 누군가 열려고 하고 있었다. 비상구는? 윤서가 반대편 벽을 가리켰다. 환기 통로가 있어요. 좁지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세 사람은 환기 통로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연구실의 문이 열렸다. 인형들이 들어왔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었다. 아무도 없습니다. 확실한가? 예. 하지만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있습니다. 파일 확인해.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환기 통로 안에서 세 사람은 숨을 죽였다. 도윤은 윤서의 손을 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다. 몇 분 후 다른 출구에 도착했다. 밖으로 나오자 지상 1층 후면 주차장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누구였을까요? 윤서가 물었다. 서명국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건드렸다는 건 확실해. 도윤은 주머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환기 통로로 들어가기 직전에 챙긴 것이었다. 이건 뭡니까? 서명국이 받아 읽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설마. 파일 안엔 15년 전 이사회 회의록이 있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서명이 선명했다. 지금은 이미 은퇴한 전 부회장, 서명국의 아버지, 서태준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 사람. 파일을 본 서명국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그는 벽에 기대 천천히 주저앉았다. 도윤이 부축하려 했지만 서명국은 손을 저었다. 아버지가 설마. 윤서가 파일을 넘겨받아 읽었다. 15년 전 이사회 회의록. 안건은 재활기구연구소 폐쇄건.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중 가장 앞에 전 회장의 이름이 있었다. 증손녀 사고 직후였어요. 할아버지가 연구에 매달리자 증조할아버지는 그걸 막으려 했던 거예요. 왜? 도윤이 물었다. 윤서는 파일 뒷장을 펼쳤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경영 집중 필요, 수익성 전무. 이게 이유였대요. 서명국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냉정한 분이셨어. 감정보다 숫자를 믿었지. 하지만 설마 내 가족을. 확실하지 않습니다. 도윤이 끼어들었다. 회의록만으론 부족해요. 사고와 직접 연결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조할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개인 서재가 아직 본가에 남아 있어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봉인되어 있죠. 들어갈 수 있나? 저만 출입 가능해요. 증조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셨거든요. 윤서에게만 열쇠를 준다고. 서명국이 윤서를 봤다. 위험해. 만약 정말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래서 더 확인해야죠.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실을 알아야 끝낼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도. 다음 날 저녁 윤서와 도윤은 서울 성북동 본가로 향했다. 오래된 한옥이었다. 대문 앞에서 윤서가 멈칫했다. 여기 온 지 1년 넘었어요. 왜? 싫어서요. 이 집은 차가워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다. 고목 한 그루가 중앙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가지들이 뼈처럼 뻗어 있었다. 안채로 들어가 복도를 지나자 서재가 나타났다. 문에는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윤서가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서재는 예상보다 작았다. 한쪽 벽면엔 책장, 다른 쪽엔 오래된 책상과 의자.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도윤이 손전등을 켜자 먼지가 공중에 떠올랐다. 뭘 찾아야 하죠? 일기, 편지, 개인 기록. 뭐든 15년 전 관련된 거요. 두 사람은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경영서적, 골동품 카탈로그, 서예 작품집. 개인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윤서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서랍이 잠겨 있었다. 열쇠가 없어요. 비켜보세요. 도윤이 공구를 꺼내 자물쇠를 살폈다. 오래된 방식이었다. 철사를 이용해 몇 번 시도하자 딸각 소리와 함께 열렸다. 서랍 안엔 낡은 가죽 수첩이 있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일기였다. 15년 전부터 3년 전까지의 기록. 윤서가 15년 전 날짜를 찾았다. 사고 당일 전후 일주일. 명국이가 너무 집착한다. 이미 끝난 일인데 계속 매달린다.
회사에 해가 된다.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이사회에서 연구소 폐쇄를 결정했다. 명국이는 반대했지만 소용없다. 이게 그를 위한 일이다. 다음 장. 사고가 일어났다. 명국이 가족이. 경찰은 단순 사고라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한 일을. 윤서가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다. 도윤이 받아 계속 읽었다. K에게 부탁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저 겁만 주려 했는데 돌이킬 수 없다. 명국이한테 말할 수 없다. K가 누구죠? 모르겠어요. 도윤이 다음 장들을 빠르게 넘겼다. 몇 년 후 기록. K가 또 돈을 요구한다. 끝이 없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 증거를 쥐고 있으니. K의 정체를 아무도 모른다. 나조차도 목소리만 들었을 뿐. 마지막 기록. 3년 전. 이제 곧 죽는다. 의사가 석 달이라 했다. K에게 마지막 송금을 했다. 이걸로 끝나길 바란다. 명구가 미안하다. 수첩이 끝났다. 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증조 할아버지가 정말로. 도윤은 수첩을 다시 펼쳐 K 관련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15년 전 사고는 조작이었고 배우는 K라는 인물입니다. 그럼 서태준도 이 사람 사주를 받은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해외 계좌로 자금이 흘렀으니까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다. K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요? 전 회장님도 정체를 몰랐는데 방법은 있어요. 윤서가 일어서며 말했다. 증조 할아버지가 송금한 계좌. 그걸 추적하면 돼요. 은행이 정보를 줄까요? 줄 수밖에 없게 만들면 돼요. 윤서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결연하고 냉정했다. 두 사람은 서재를 나왔다. 복도를 지나 대문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마당에 불빛이 켜졌다.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50대쯤 되어 보였다. 얼굴은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누구십니까? 도윤이 앞으로 나섰다. 남성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왔다. 윤서가 도윤의 팔을 잡았다. 저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디서? 지하 5층. 그날 밤 복도에서. 남성이 멈춰섰다. 불빛에 얼굴이 드러났다. 낯선 얼굴이었다. 도윤도 윤서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는 익숙했다. 경고했을 텐데. 기계음 같은 목소리. 전화와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당신이 K입니까? 남성이 희미하게 웃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가 너무 많이 알았다는 거지. 그가 손을 들자 주변에서 여러 명이 나타났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도윤은 윤서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섰다. 도망칠 곳 없어. 남성이 다가왔다. 그 순간 하늘에서 윙 소리가 들렸다. 드론이었다. 작은 드론 하나가 마당 위로 날아왔다. 그리고 섬광탄을 떨어뜨렸다. 화광? 눈부신 빛이 터졌다. 도윤은 눈을 감고 윤서를 끌고 뛰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골목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큰 길로 나왔다. 윤서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야? 응, 알았어.
10분 안에 갈게. 전화를 끄는 윤서가 도윤을 이끌었다. 따라오세요. 몇 블록을 달려 작은 카페 앞에 도착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윤서가 뒷문을 두드리자 열렸다. 안에는 2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다. 후드티에 헤드폰을 걸치고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누나, 이게 얼마만이야?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숨어야 해. 남성이 도윤을 봤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뭐, 누나가 그렇다면. 남성은 두 사람을 지하로 안내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최신 컴퓨터 장비들이 가득했다. 모니터가 6대나 벽에 걸려 있었다. 여긴 뭐죠? 내 작업실이야. 민준이는 해커예요. 좋은 쪽으로. 민준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누나가 이렇게 급하게 연락하는 건 처음이잖아. 윤서가 수첩 사진을 보여줬다. 이 계좌 추적할 수 있어? 민준이 사진을 확대해 봤다. 해외 계좌네. K맨제도 쉽진 않을 텐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는 있지. 시간 좀 걸리고. 얼마나? 운 좋으면 내일 아침까지.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해. 민주는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모니터에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갔다. 도윤과 윤서는 구석 소파에 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다. 괜찮아요? 도윤이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쫓기는 거 저도 익숙하진 않습니다. 둘은 잠시 침묵했다. 민준의 타자 소리만 들렸다. 도윤 씨, 네. 후회 안 해요? 이 일 시작한 거.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습니다. 후회할 틈이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K가 노리는 건 우리 가족이니까. 아직 계약 기간 남았습니다. 윤서가 피식 웃었다. 계약서에 사인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윤서는 도윤을 빤히 봤다. 이상한 사람. 많이 듣는 말입니다. 몇 시간이 지났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일단 첫 단계 통과. 계좌 소유자 정보까지는 못 찾았는데 최근 거래 내역은 건졌어. 모니터에 거래 내역이 떴다. 15년간의 입출금 기록. 패턴이 보이지? 민준이 특정 날짜들을 표시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와. 전 회장님 송금. 그리고 일주일 뒤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 어디로요? 여러 곳. 근데 한 곳이 특이해. 민준이 화면을 확대했다. 한국 국내 계좌야. 개인 명의로. 누구 겁니까? 이름은 김성호. 근데 이 사람 3년 전에 죽었어. 도윤과 윤서가 동시에 모니터를 봤다. 죽었다고요? 응. 교통사고. 근데 이상한 게 죽은 후에도 계좌가 활동해. 그럼 누가 쓰는 거죠? 그걸 알아내려면 은행 내부 시스템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좀 위험해. 윤서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해줄 수 있지? 누나 이거 걸리면 나 진짜 감옥 가. 안 걸리게 해줄게. 약속해.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정말 누나 부탁은 못 거절하겠다니까. 그는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다. 몇 시간 더 걸릴 거야. 너희는 좀 쉬어. 도윤과 윤서는 소파에 누웠다.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도윤 씨, 윤서가 작게 불렀다. 네, 고마워요. 뭐가요? 같이 있어줘서.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서는 곧 잠들었다. 도윤도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지금까지의 일들이 지나갔다. 빗속의 스마트키, 서명국의 제안, 지하 5층, 그리고 K.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거대한 음모. 새벽 5시 민준이 소리쳤다. 찾았다.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뭘 찾았어? 계좌 실사용자. 김성우 명의지만 실제로 쓰는 사람 따로 있어. 화면에 이름이 떴다. 강민재. 52세. 전직 정보기관 요원. 이 사람이 K예요? 확실하진 않아. 근데 이 사람 지금 서울에 있어. 민준이 주소를 띄웠다. 강남구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윤서가 도윤을 봤다. 가봐야죠. 위험합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민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다. 청담동으로 가는 길 윤서가 말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K라면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없죠.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고층 건물이 아침빛을 받아 반짝였다. 로비에서 경비가 막아섰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민재 씨 찾아왔습니다. 예약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만. 경비가 고개를 저었다.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 윤서가 명함을 꺼냈다. 서윤서입니다. 대한산업그룹. 급한 일이에요. 경비가 명함을 확인하고 내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15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타났다. 한쪽 끝에 있는 문 앞에 남성이 서 있었다. 어젯밤 본가에서 본 그 남성이었다. 강민재였다. 기다리고 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기계음이 아니었다. 낮고 차분했다. 들어오게. 방은 넓고 깔끔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강민재는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에게 자리를 권했다. 앉게. 긴 얘기가 될 테니. 도윤과 윤서는 서 있었다. 당신이 K입니까? 강민재가 웃었다. 그 이름 참 오래됐군. 15년이나 됐나?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무고하다고? 웃기는 소리. 이 세상에 무고한 사람은 없어. 강민재가 창밖을 봤다. 전 회장이 나한테 의뢰했어. 아들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연구 따위 그만두고 경영에 집중하게 만들라고. 그래서 경고를 줬지. 작은 사고로.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였습니까?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 브레이크만 고장 내려 했는데 운이 나빴지. 강민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좋았어. 서명국은 연구 관뒀고 전 회장은 만족했지. 그리고 나는 계속 돈을 받았어. 윤서가 주먹을 쥐었다. 당신 인간도 아니군요. 인간? 그런 거 필요 없어. 필요한 건 능력이지.
강민재가 일어섰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 둘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어. 조용히 끝날 수 있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서태준도 내 사람이었어. 그를 통해 서명국을 제거하려 했지. 하지만 너희가 방해했어. 강민재가 전화기를 꺼냈다. 이제 직접 해결해야겠어. 그가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서명국이 들어왔다. 휠체어가 아니라 보행 보조기를 착용하고 걸어서. 오랜만이군, 강민재. 강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자네 위치 추적했지. 윤서 덕분에. 서명국이 천천히 다가왔다. 15년 전 진실을 이제야 알았네. 아버지가 그리고 자네가. 강민재는 뒤로 물러섰다. 서명국, 이건 오해야. 오해? 내 가족을 죽인 게 오해인가? 서명국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네를 용서할 수 없어. 그 순간 방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강민재,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강민재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수갑이 채워졌다. 강민재는 끌려가며 서명국을 봤다. 후회하게 될 거야. 진실은 이게 다가 아니야. 하지만 서명국은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떠난 후 세 사람은 창가에 섰다. 끝났습니까? 도윤이 물었다. 서명국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이제 시작이지. 진짜 끝을 향한. 강민재가 체포된 지 사흘이 지났다. 언론은 연일 특종을 쏟아냈다. 대한산업그룹 살인 음모, 15년 전 사고의 진실, 전직 정보요원의 범죄.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다. 하지만 서명국은 조용했다. 회장실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도윤이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회장님, 드실 거라도 좀 드세요. 김지혜가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갔지만 몇 시간 후에도 그대로였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윤서가 안전가옥으로 도윤을 불렀다. 할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습니까? 아무것도 안 드세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계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본사로 향했다. 밤 10시 건물은 텅 비어 있었다. 경비만 로비를 지키고 있었다. 42층에 올라가 회장실 문을 열었다. 서명국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보고 있었다. 보행 보조기 없이 벽을 짚고 서 있었다. 회장님. 서명국이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에 생기가 없었다. 자네였나? 식사하셔야 합니다. 배가 안 고프네. 서명국은 다시 창밖을 봤다. 도윤, 내가 뭘 위해 싸워왔는지 모르겠어. 회장님, 가족을 지키려 했지. 회사를 지키려 했고, 그런데 막상 진실을 알고 보니 내가 지키려던 것들이 이미 다 망가져 있더군. 서명국의 어깨가 떨렸다. 아버지가 내 가족을 죽게 만들었어. 동생이 날 죽이려 했고, 나는 뭘 한 거지? 도윤은 다가가 서명국의 팔을 잡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남았나?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제대로. 도윤이 서명국을 의자에 앉혔다. 강민재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진실은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아직 뭔가 더 있다는 뜻입니다. 서명국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 더 있겠나? 모릅니다. 하지만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명국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말이 맞아. 아직 끝낼 순 없지.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서태준과 오진섭이 구속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였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서명국이 들어오자 일제히 일어났다. 앉으시죠. 서명국은 단상에 섰다. 보행 보조기 없이 스스로 걸어서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자료가 떴다. 지난 15년간의 회사 재무 기록이었다.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씩 비자금 명목으로.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이 돈의 일부는 강민재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서명국이 다음 장을 넘겼다. 회사 내부 누군가에게 갔습니다. 화면에 계좌 내역이 떴다. 여러 개의 차명 계좌, 복잡한 거래 흐름. 감사팀에서 3일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이 돈들의 최종 도착지는. 서명국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방안이 술렁였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 이사 중 한 명이었다. 재무 담당 이사 박진우. 박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입니다. 회장님, 저는. 증거가 다 있네. 서명국이 서류 뭉치를 던졌다. 박진우 앞에 떨어졌다. 자네 명의 해외 계좌,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강민재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누가 시켰나? 그건. 박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서태준 부회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저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검찰이 들어왔다. 박진우 이사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박진우는 저항하지 못했다. 경찰에게 끌려가며 계속 중얼거렸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서명국은 남은 임원들을 둘러봤다. 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명국이 새 자료를 띄웠다. 저는 이번 주총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임원들이 놀라 술렁였다. 회장님, 그게 무슨. 제 건강도 좋지 않고 회사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새로운 사업 계획서였다. 재활의료기기 사업부 신설. 이건 15년 전 제가 하려다 멈췄던 일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서명국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수익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저처럼 제 가족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이사회 승인 없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직접 주주들에게 물을 겁니다. 서명국이 자료를 닫았다. 회의 마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서명국에게 도윤이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네. 서명국이 희미하게 웃었다. 주총 준비 도와주게. 마지막이 될 테니 제대로 해야지. 주총일이 다가왔다.
대강당은 역대 최대 인원의 주주들로 가득 찼다. 언론도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단상에 서명국이 올랐다. 이번에도 보행 보조기를 착용하고 스스로 걸어서 주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명국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오늘 여러분께 사과와 약속을 드리려 합니다. 화면에 지난 15년간의 비자금 내역이 떴다. 그동안 회사에서 부정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서명국이 깊이 고개 숙였다. 죄송합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졌다. 1명, 2명, 곧 대강당 전체가 박수쳤다. 서명국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재활의료기기 사업 계획이 공개되었다. 투자 규모, 예상 수익, 사회적 가치, 모든 게 상세히 설명되었다. 수익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명국이 주주들을 돌아봤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잠시 망설임이 있었다. 그리고 1명이 손을 들었다. 이어 2명, 3명, 곧 과반이 넘는 주주들이 손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서명국의 눈가가 붉어졌다. 주총이 끝난 후 서명국은 복도에서 윤서와 도윤을 만났다. 해냈습니다, 할아버지. 윤서가 환하게 웃었다. 서명국도 웃음 지었다. 너희 덕분이야. 세 사람은 창가에 섰다. 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군. 서명국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도윤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강민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실은 이게 다가 아니야. 뭔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확신했다. 주총 다음 날 도윤은 재활병원으로 세라를 만나러 갔다. 문을 열자 세라는 침대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오빠가 들어오자 환하게 웃었다. 오빠, 뉴스 봤어? 오빠 나온 거? 내가 왜 나와? 뒤에 잠깐 나왔어. 서명국 회장 옆에. 세라가 태블릿을 보여줬다. 주총 현장 사진이었다. 뒤편에 도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요즘 무슨 일 하는 거야? 그냥 보좌관 일. 위험한 거 아니지? 도윤은 웃으며 세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 다 끝났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윤서였다. 도윤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세라 씨가 사라졌어요. 도윤은 세라를 봤다. 침대에 멀쩡히 앉아 있었다. 무슨 소리예요? 세라는 여기 있는데. 뭐라고요? 확실해요?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윤서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한데 병원에서 연락 왔거든요. 세라 씨가 외출했다가 안 돌아온다고. 도윤이 세라를 다시 봤다. 세라도 이상한 표정으로 오빠를 봤다. 오빠 무슨 일이야? 세라야, 오늘 밖에 나간 적 있어? 응. 아침에 재활치료 받으러. 그게 몇 시였어? 9시쯤? 1시간 걸렸고. 도윤은 시계를 봤다. 지금 오후 2시. 세라는 5시간 전에 이미 돌아온 상태였다. 윤서 씨, 병원 측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오전 11시쯤 외출 신청하고 나갔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온대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세라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도윤은 간호사실로 달려갔다. 세라 외출 기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오늘 오전 9시 재활치료, 11시 외출 신청어? 이상하네요. 뭐가요? 외출 신청이 2건이에요. 9시 하나, 11시 하나. 그게 가능합니까? 시스템 오류인가 잠깐만요. 간호사가 CCTV를 확인했다. 화면에 9시 영상이 재생되었다. 세라가 휠체어를 타고 재활치료실로 가는 모습. 이어서 11시 영상. 세라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저거 세라 맞습니까? 간호사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닮긴 했는데 옷이 다르네요. 9시 세라는 파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11시 세라는 흰색 티셔츠였다.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11시 영상 계속 틀어주세요. 세라는 병원 로비를 나가 택시를 탔다. 그리고 사라졌다. 이거 누군가 세라 행세를 한 겁니까? 도윤은 즉시 윤서에게 전화했다. 누군가 세라 흉내내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세라를 납치한 걸로 위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왜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를 유인하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도윤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 세라를 돌려받고 싶으면 혼자 와라. 주소 경기도 파주시. 주소 뒤에 시간이 적혀 있었다. 오후 6시, 3시간 반 후. 윤서에게 문자를 전달했다. 함정입니다.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그러면 진짜 세라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도윤은 세라의 병실로 돌아갔다. 세라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세라야,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일 때문에. 금방 올게. 세라가 오빠의 손을 잡았다. 위험한 거 아니지? 도윤은 웃으려 애썼다. 아니야. 걱정 마. 병원을 나온 도윤은 윤서에게 전화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혼자는 안 돼요. 함정인 걸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윤서 씨는 회장님 곁을 지켜주세요. 이게 세라를 노린 척하지만 실제 목표는 회장님일 수 있습니다.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 조심해요. 네. 도윤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파주 외곽 폐공장 지대였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강민재는 이미 구속되었다. 박진우도 마찬가지. 서태준과 오진섭도 감옥에 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누구인가? 오후 6시 도윤은 폐공장 앞에 도착했다. 주변은 황량했다. 건물들은 녹슬고 부서져 있었다. 차에서 내려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웠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왔군. 목소리가 울렸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불이 켜졌다. 공장 중앙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김지혜였다. 서명국의 비서. 당신이? 도윤은 믿을 수 없었다. 김지혜는 차분하게 웃었다. 놀랐죠? 다들 그래요. 왜 이런 짓을? 이건 일일 뿐이에요. 김지혜가 천천히 다가왔다. 전 15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어요. 강민재의 파트너로. 뭐라고요?
강민재는 밖에서 일했고 전 안에서 일했죠.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김지혜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서명국의 비리, 회사 기밀, 그리고 당신 동생 세라의 사고 진실도요. 도윤의 주먹이 쥐어졌다. 세라 사고가 뭐? 7년 전 그 사고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당신을 시험하려고. 무슨 소리야? 당신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하려 했어요. 브레이크 고장을 미리 눈치챌 수 있는지. 결과는 실패였죠. 그래서 세라가 다쳤고요. 도윤은 김지혜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김지혜는 재빨리 피하며 총을 꺼냈다. 움직이지 마세요. 도윤이 멈췄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돈이요. 간단해요. 김지혜가 웃었다. 15년간 수십억을 벌었어요. 이제 마지막 건만 하면 은퇴할 수 있어요. 마지막 건이 뭡니까? 서명국 제거. 그러면 회사는 혼란에 빠지고 주가는 폭락하죠.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죠. 김지혜가 전화기를 꺼냈다. 지금 서명국은 안전가옥에 있어요. 혼자. 완벽한 타이밍이죠. 도윤은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김지혜가 총을 겨눴다. 그러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김지혜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도윤이 웃었다. 윤서 씨한테 위치 공유했습니다. 제가 안 나타나면 바로 신고하라고요.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총 내려놓으세요. 김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총을 내렸다. 수갑이 채워졌다. 끌려가며 김지혜가 도윤을 봤다. 당신 생각보다 똑똑하네요. 당신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도윤은 즉시 윤서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네. 여기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지혜 체포됐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긴 얘기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맑은 밤하늘이었다. 며칠 후 서명국은 공식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대신 재활의료기술재단을 설립했다. 도윤에게 연구소 운영을 맡겼다. 정말 제가 해도 됩니까? 자네만큼 적합한 사람 없어. 서명국이 작은 공장 열쇠를 건넸다. 여기서 시작하게. 필요한 건 다 지원하겠네. 도윤은 열쇠를 받았다. 묵직했다. 윤서는 정식으로 회사에 복귀했다. 신설된 재활의료기기 사업부 이사로 같이 일하게 됐네요. 윤서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도윤도 그 손을 잡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라의 치료비는 전액 지원되었다. 최신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조금씩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다. 오빠, 나 오늘 발가락 움직였어. 세라가 환하게 웃었다. 도윤은 동생을 꼭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몇 달 후 도윤의 연구소에서 첫 시제품이 나왔다. 개선된 보행 보조기였다. 서명국이 썼던 것보다 가볍고 더 정밀했다. 서명국이 직접 연구소를 방문했다. 잘 만들었군.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회장 아니야. 그냥 서명국이라고 부르게.
두 사람은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도윤, 네. 후회하나? 그날 밤 내 차 열쇠를 확인한 거.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서명국이 웃었다. 나도 그래. 자네를 만난 게 내 인생을 바꿨어. 두 사람은 악수했다. 긴 여정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다. 밤이 깊어갔다. 도윤은 연구소를 나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 여전히 예민했다. 아마 평생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다. 도구였다. 사람을 구하는. 도윤은 미소 지으며 엑셀을 밟았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대한산업그룹 재활의료기기사업부 첫 제품 출시 예정. 주가 상승세. 도윤은 볼륨을 낮췄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게 전부였다. 차는 밤길을 달렸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밝혔다. 새로운 길이 펼쳐졌다. 도윤, 윤서, 서명국. 각자 다른 이유로 싸웠지만 함께였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